저는 북한에서 보기 드문 여성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위가 저에게 가져다 준 건 자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이었죠. 보급 담당 임무를 맡아 부대의 식량과 군수품을 관리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혹했어요. 매일 아침 창고를 열 때마다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물자는 충분히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간부들에게만 돌아갔거든요. 병사들은 굶주린 채로 훈련을 받아야 했고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저 역시 장교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빈손뿐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는 이미 오래였고 겨울이 되면 옥수수죽으로 연명해야 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교라는 지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부대에서는 물자부정 유용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간부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고발이라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로 숙청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체제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일까? 답은 명확했지만 그 답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체제의 모순을 하루하루 체감하면서도 저는 그저 버텨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웃으면서 체제를 찬양하는 말들을 해야 했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건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창고 관리 업무는 더욱 큰 스트레스였어요. 매일 아침 물자 현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간부들이 빼돌린 물자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차이를 어떻게든 맞춰야 했어요. 실무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어느 날은 식량 창고에서 쌀포대 몇 개가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던 것들인데 아침에 가보니 없어져 있었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는 뻔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리 소홀이라는 질책만 받았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병사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어요. 훈련 중에 쓰러지는 병사들이 늘어났고 병무실에는 영양실조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물자를 요청하면 저 자신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상황도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지만 임금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하려고 했지만 미천이 없어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동생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학용품을 사줄 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교인 제가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치학습은 계속되었어요. 매주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고 충성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을 듣고 있으면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호응하는 척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군 숙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런 삶의 의미가 있을까?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걸까?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장교라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시작되었죠. 오후 늦게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탄약고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여러 명의 병사들이 다쳤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 노후된 장비 때문이었어요. 오래된 저장시설과 관리 부실이 겹쳐서 일어난 사고였죠. 하지만 상부에서는 그런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수습하면서 저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보급을 담당하는 장교였으니까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저는 상급자들에게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부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보급 담당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억울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노후된 장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대상으로 저를 지목한 것입니다. 간부들은 사건의 진실을 묻지 않았어요. 대신 충성심을 증명하라며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가 관리 소홀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거짓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서명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죄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위험이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의 실체였어요. 개인의 생명이나 진실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체제를 유지하고 상급자들의 체면을 세우는 것만이 중요했죠. 서명을 마치고 나서 부대장이 제게 말했어요. 앞으로 더욱 조심해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좌천 명령이 내려왔어요. 국경지대에 더 열악한 부대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군 조직이라는 것이 개인을 얼마나 쉽게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요. 충성을 바쳤던 체제가 저를 버리는 데에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천된 부대로 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런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좌천된 부대는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의 생활 조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했어요. 식량 사정은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었고 병사들 사이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이 거의 매일 벌어졌습니다. 제가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정작 저 자신도 굶주림을 피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부대에서의 첫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희생양이 되어 이곳까지 왔는데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고통뿐일 것 같았어요. 가족들의 안위도 걱정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경지대의 특성상 경계 근무가 매우 엄격했어요. 매일 밤 순찰을 돌아야 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며칠 후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사고의 희생양으로 몰린 경험이 있었던 저는 이번에는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보위부의 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죽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먼저 살아남아야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탈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막상 탈북을 결심하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곧 총사령을 의미했거든요. 적발되는 순간 제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한 번은 제 운명을 제가 선택해보고 싶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순찰 경로와 경비 시간을 파악해야 했어요. 국경지대의 특성상 경계가 삼엄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허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면서 기회를 엿보았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저는 매일 순찰 경로를 익히며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할지 고민했어요. 국경지대의 특성상 경비가 삼엄했지만 그만큼 규칙적인 패턴도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야 했죠. 신뢰할 만한 동료를 찾아보려고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탈북을 도왔다가 적발되면 본인도 끝장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장마당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상인 같았지만 은밀하게 밀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브로커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상당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군인인 제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국에 가서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서에 서명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제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거든요. 만약 탈북에 실패하거나 한국에서 돈을 갚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브로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가는 루트였어요. 각 단계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관문인 북중 국경을 무사히 넘는 것이었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특히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해서 한국에 정착하면 언젠가는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마침내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브로커는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들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보낼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편지에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적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탈출 당일이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건넨 여권을 받았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권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노인의 사진이었거든요. 나이도 외모도 저와는 전혀 달랐어요. 브로커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검문소에서 들키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경험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두려웠어요. 국경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제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브로커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검문소에 다가갈수록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눈빛과 동선을 살피며 움직였어요. 군인 출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읽는 데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브로커는 제게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만 서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줄로 가면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지시를 철저히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문소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군인이 다른 줄로 가라고 손짓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브로커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군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빛으로 브로커와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다행히 그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는 다른 병사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저는 교묘하게 첫 번째 줄을 지켜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검문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내밀 때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담당자가 여권을 들여다보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통과했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국경을 넘은 후에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항상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의 도움으로 겨우 숨어 지낼 수 있었지만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이 계속되었어요. 브로커가 다음 단계 계획을 알려줄 때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숨어 지냈어요.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동남아시아로 떠날 날이 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었는데 정말 위험천만했어요. 좁은 배 안에 수십 명이 몰려 있었고 파도가 거셀 때는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멀미와 공포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동남아시아에 도착해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 브로커들과 연결되기까지 또 기다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할 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내 한국행 배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여권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어요. 더욱 정교한 계획이 필요했지만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긴밤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권을 내고 출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줄에 섰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앞 사람들이 하나씩 심사를 받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차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조 여권을 내밀면 곧 들통날 것이 뻔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실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몰래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어요. 적발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여권을 내라고 했을 때 저는 갑자기 결단을 내렸어요. 위조 여권을 내미는 대신 곧바로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담당 직원에게 똑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다고요. 그 순간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곧 관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직원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절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되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거칠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정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운명을 제가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꿈꿔왔던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것이죠.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인천항에서 신원이 확인된 후 저는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차량에 타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북한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고문이나 가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경험은 전혀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새 옷을 주더군요. 담당자가 사이즈를 물어봤는데 그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옷은 그냥 있는 대로 입는 것이었는데 개인에게 맞춤으로 주는 옷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밥과 반찬이 푸짐하게 나왔는데 모두 제가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함정이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정말로 제 몫이었어요.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도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담당자들이 위성 지도를 보여주면서 북한 군 부대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대 구조나 장비 현황, 병사들의 생활 실태 같은 것들을 말이죠. 놀라운 것은 조사관들이 존중을 갖추고 질문을 이어간다는 점이었어요. 폭력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잠시 쉬어가자고 하기까지 했어요. 북한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경험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누구도 개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오직 체제에 대한 충성만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경험과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며칠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제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곳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분이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시스템이었죠. 개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제게 억눌러 왔던 기억들을 털어놓아도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들을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되었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개인의 꿈과 목표에 대해 물어보는 시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의 꿈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오직 체제를 위해 살아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어요. 자유롭다는 기쁨과 동시에 막막함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첫 직장은 고시원 청소였어요. 장교였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이후에도 편의점, 서점 아르바이트 등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또한 언젠가는 북한의 남은 가족들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성이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저 자신도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어요. 문화적 차이나 언어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탈북민 지원단체나 먼저 정착한 선배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였어요.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제가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비록 소식을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같은 탈북민들과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북한 관련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있었던 부대 근처에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저도 그런 사고에 휘말렸을지 모르니까요. 북한의 남은 가족들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더욱 열심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어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탈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보이부의 조사를 받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 심한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수없는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탈북민으로서의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고 언젠가는 제 전문 분야를 찾아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꿈은 가족들과의 재회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고 인간다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삶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지방의 낡은 생산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시절부터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설비가 오래되어 자주 멈췄고 원자재도 충분하지 않아 실적 달성이 쉽지 않았죠. 그래도 윗선에서는 계획된 목표를 반드시 이루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장원들은 작업장에 나와 있어도 동기가 없었고 간부들은 서류에 적힌 수치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묵묵히 맡은 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눈치를 보며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 설비를 손봐 효율을 올리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 현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부에서 갑자기 저를 공장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간부들에게 특별히 잘 보인 적도 없었고 큰 공을 세운 기억도 없었기 때문이죠. 주위 사람들은 금세 이유를 설명했어요. 당 간부의 비위를 맞추면 직책이 올라간다며 밀가루나 고깃감 같은 것을 챙겨서 건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혹스러웠어요. 제 의지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내는 나서서 저를 달랬어요. 직책을 얻었으니 집안 형편이 나아질 것 아니냐고 말했죠. 마음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기분이 일었지만 승진 소식이 이미 내려온 이상 마냥 거부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장장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공장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류로만 보던 생산량과 실제 현장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낡은 기계들은 수리도 어려웠고 공장원들은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에 지쳐 있었어요. 간부들이 내려보낸 눈먼 자재는 어느새 행방이 묘연했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품 품질 관리조차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모함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경계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제가 특정 간부의 후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몇몇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접근했어요. 저는 그저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주변 시선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공장장이 된 이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무턱대고 높은 생산 목표 달성을 요구했어요. 어느 자리에서든 실적을 과장하거나 수치만 부풀리는 관행이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발각되면 온갖 책임이 저에게 돌아올 것이 뻔했어요. 일부 간부들은 공장의 노후 설비를 알면서도 대놓고 개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공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자원을 개인적 이익에 끌어다 쓰는 모순된 모습이었죠. 저를 새로 임명했다고 해도 간부들이 쉽사리 부정부패를 놓을 리 없었습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 타협하라고 했어요. 저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헛된 싸움을 하다 괜히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현장을 직접 돌며 기계 고장 상황을 파악한 제 입장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기계가 멈출 때마다 노동자들은 억울해하고 이미 바닥을 치는 생산력은 더 떨어졌어요. 제게 주어진 자리에 올라오면서 예전에 해본 적 없는 고민들이 쏟아졌습니다. 당 간부의 지시를 받아주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길을 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실적을 눈속임으로 채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싶었고, 현장에서는 점점 더 깊이 파탄이 진행될 테니 결국 문제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공장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발버둥 친다고 해서 바뀔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으나 마냥 간부들에게 굽실거리며 자료만 조작하는 선택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상부에서 새로 부과한 생산량 목표가 전달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었어요. 간부들은 제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서류에만 숫자를 맞추면 된다고, 괜히 복잡하게 굴 필요 없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억지로 받아들이면 실행하지 못했을 때 제게 돌아올 타격이 엄청날 테니까요. 아내는 조심하자고 재차 당부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밉보이면 가정까지 위험하다는 얘기였죠. 저도 긴장했습니다. 이 자리가 제 삶을 편하게 해주기보다는 더 큰 무게로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꾸미는 관행에 동참해서 간부들에게 잘 보이느냐, 아니면 작은 부분이라도 바꾸려고 시도하느냐. 미리 결말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묵묵히 기계들을 살피며 혹시라도 생산성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부분을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공장원들은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한편에서는 제가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이 체제에 길들여진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제 태도가 위험하다고 간주됐죠.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장장이라는 직위를 얻기까지. 과정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이 상태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느꼈어요. 간부들의 감시와 경쟁자들의 경계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고 말이죠. 그 다짐이 훗날 제 운명을 뒤흔들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장장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새로운 생산 할당량을 적은 문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숫자라고 생각됐어요. 기계 설비는 정비가 시급했고 자재 공급도 끊기는 날이 잦았습니다. 노동자들도 지쳐 있었고 부속품을 마련하기조차 힘들었는데 관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듯 했어요. 어떤 간부가 말하길 굳이 실적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서류를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죠. 서류상으로만 남는 생산량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야 하나도 생각했어요. 과거에도 윗선에 맞서다가 질책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간 사례가 떠올랐어요. 보이부에 끌려갔다는 소문을 들은 후로 모두 몸을 사렸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굳이 튀지 말라는 조언이 여기저기서 나왔죠. 하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허위 보고는 결국 더 큰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 느꼈고, 공장 자체가 낡은 상태에서 무리한 목표만 남발되면 모두가 파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었어요.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있었죠. 제가 선뜻 나섰다가 실패라도 하면 책임이 전부 저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앞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못 견딜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윗선의 공장의 실제 상황을 직보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설비 문제, 부족한 자재, 노후 라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왜 생산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함께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책상 위에 뒀죠. 언젠가 누군가 이 자료를 본다면 조금이라도 공장 현실을 알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물론 간부들이 이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며칠 후 어느 하급 간부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생산 할당량 건으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제가 올린 자료를 놓고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귀뜸해줬어요. 저는 그 얘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높은 분들에게 맞서야 할 수도 있었어요. 아내는 미리 몸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혹시 괜한 자극을 줬다가 가족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당일 회의실은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상부 간부들이 앉아있고 주위에는 몇몇 인물들이 말 한마디에 긴장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 자료가 공개됐고 저는 이 계획이 왜 과도한지 설명했습니다. 설비 고장이 반복되고 자재 수급이 끊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간부들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며 왜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을 안 하는지 아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어떤 간부가 이 문제는 윗선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몰아붙였어요. 저는 잠시 굳어졌습니다. 이들의 말투는 이미 결론을 정해둔 듯 했고 제가 해명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냥 부풀린 서류를 내놓고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괜히 키웠다는 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큰 질책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그 뒤로 공장 안에 수상한 움직임이 생겼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던 하급 간부가 어느 날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들 그가 이 문제로 인해 보위부에 불려간 것 아니냐고 추측했어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를 향한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신임 공장장으로서 조금이라도 기대를 받았지만 이제는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사건에 말려들까 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일부러 말을 걸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업무만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체제를 지탱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감추고 숫자를 거짓으로 채우고 누군가 튀면 희생양으로 삼는 시기였죠. 그 모든 것을 눈치챈 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 자체가 거대한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고개를 숙이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다시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낼 바에는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았죠. 압력이 커질수록 점차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공장 근처 창고에서 기계 부품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공급받은 부품들 중 상당수가 규격에 맞지 않았고 이미 녹이 슬어 있거나 내구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값싼 폐자재를 몰래 들여온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문제는 이 부품으로 제조한 제품들이 민간에 흘러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고가 터졌어요. 고장을 일으킨 물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그 책임은 공장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혹시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크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뒤에서 각자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적당한 서류를 만들고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 했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룰 거라는 말이 퍼졌고 최고위층까지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장 책임자로서 저도 어느 정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공급 부품 자체가 불량이었고 공장 설비나 인력 문제 때문에 추가 결함이 생긴 것인데 간부들은 모든 죄를 공장 측에 덮어씌우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제기해온 설비 문제나 자재 문제는 이제 간부들 입장에선 곤란해졌죠. 제 보고가 맞다고 인정하면 그들이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저에게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며칠 뒤 당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공장 책임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결정문이 내려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두려움을 느꼈죠.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할 일인데 결국 제가 앞장서서 모든 걸 안아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안 그래도 이미 실적 문제로 윗선에 찍힌 상태였는데 여기에 사고 책임까지 겹치면 한순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상투쟁회의 비슷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다른 것이었지만 결국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과오를 털어놓게 만드는 절차였어요. 저를 비롯해 일부 공장 간부들이 참석했는데 간부들은 거짓 발언을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꾸며낸 보고서 초안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거기에는 제가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를 방치했다는 식의 내용이 써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자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알고 지내던 관리 직원이 저를 슬쩍 쳐다보며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두라는 몸짓을 보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저 제게 읍소하라는 압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사실만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공장 설비가 노후했고 불량 자재가 들어왔으며 이미 이런 위험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간부들이 묵살했다는 점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분위기는 저를 궁지로 몰아넣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반박을 하면 당에 불만을 품었다는 꼬리표가 붙을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결국 참았어요. 제 입장만 강조하다가는 더 큰 희생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제가 옳은 말을 한다 해도 결론은 이미 그들 뜻대로 나올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공장장인 제가 주의를 받되 앞으로 더 엄격히 생산 관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사고에 대한 책임 상당 부분을 저에게 덮어씌운 셈이었습니다. 간부들은 자신들이 떳떳한 듯 행동했고 서류상으로는 사태가 진정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공장 안에서는 저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동정했지만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어요. 괜히 말 섞다간 같이 엮일 수 있다고 여기는 듯했죠. 저는 공장 구석에 쌓인 녹슨 자재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시간이 멈춘 듯했고 그저 거칠에만 번듯하게 포장해온 세월이 길었어요. 간부들의 말에 따르면 사고 수습은 끝났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자재는 여전히 부실했고 설비는 더 낡아가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이 체제의 모순을 절감하면서도 당장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 무기력해졌습니다. 공장장이라는 자리가 제게 안정이 아니라 더 큰 압박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류를 조작해버리고 사고가 터지면 다른 일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책임을 덜어냅니다. 결국 그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을 해치면서 제 앞길을 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고 제 소신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문서와 실제 생산량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애쓰다 보니 뜻밖의 경로를 알게 됐습니다. 공장 주변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중국산 자재를 몰래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간부들은 겉으로는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 밀수 경로를 활용해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접했을 때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당 간부들이 공식 회의에서 하는 말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력갱생 운운하며 공장 설비를 다시 살려낸다고 떠벌리면서
정작 품질 좋은 재료는 밀수로 챙겨 쓰는 형국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내부 생산이라고 표기해놓고, 검사 받을 때는 공장 창고에 잠깐 숨겨놓고 나중에는 돌려서 사용하는 시기였습니다. 공장원들 중에도 밀수품이 돌 때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정식 경로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필수 물품들을 그나마 이 방법으로 간신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차례 이 자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간부들끼리 분쟁이 생겼는지 밀수 루트를 두고 서로 이익을 챙기려다 문제가 벌어졌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실이 보위부에 발각될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누구는 빠져나가고 누구는 뒤집어 쓰게 될 것이죠. 저는 그 뒤집어 쓰는 자리에 제가 놓일 수도 있겠다고 직감했습니다. 이미 불량품 사고를 겪으면서 간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굳이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어느 편에도 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공장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방치해두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게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장원들이 이 밀수 자재를 빼돌려 되팔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간부들은 그저 눈 감아주고 걸리면 개인적으로 해먹은 사람만 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다시 큰 사고가 터질 것 같았어요. 자재 품질이 좋지 않거나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생산이 멈출 수도 있었고, 보위부가 개입하면 공장 자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었죠. 저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리 직원을 불러 은근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 같이 엉망이 될 테니 조심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그 직원은 대래 웃으며 말했어요. 윗선 간부들도 다 알고 있고 결국 걸리면 공장장인 제가 앞장서 책임지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미 가혹한 체제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매번 편법으로 문제를 넘기는 동안 정작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장 시스템은 갈수록 부실해졌어요.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구실일 뿐이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다 한 간부가 갑작스레 불려갔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 밀수루트와 관련해 뒷거래를 하다가 들켰는지 하룻밤새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짝 긴장했지만 어느새 또 다른 간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했어요. 결국 몇몇이 사라지고 몇몇이 올라가는 식으로 돌고 도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체제 안에서는 누구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제 저 자신까지 의심스러운 인물로 지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미 불량품 사고도 겪었고 실적 조작건으로 윗선에 눈밖에 났을 수도 있어요. 밀수 루트가 뒤틀리면 결국 누군가는 희생돼야 하는데 제 위치가 딱 좋은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남들은 그래서 공장장 자리를 탐내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공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마주하면서 저는 점점 체제에 대한 환멸이 커졌습니다. 애당초 공장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나 체계적인 지원은 없고 보여주기식 구호와 형식적인 서류 조작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 틈에서 권력을 잡은 간부들은 각자 이익을 챙기는 데 몰두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래 사람을 잡아들이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도 온통 얽힌 이 구조가 벽처럼 느껴졌어요. 이 시기에 딸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여러모로 비용이나 배경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아내가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보려 했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 간부에게 잘 보여야 한다든지 별별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말에 저도 피곤함을 느꼈어요. 공장장 직책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쓸 수도 있겠다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어느덧 간부들이 말하는 자력갱생이 얼마나 껍데기뿐인지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밀수와 부정부패가 뒤엉켜 돌아가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에 사로잡혔어요. 이대로 쌓여가는 의심과 압박 속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언젠간 모든 책임이 저에게 집중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공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급히 달려와 딸의 대학 입시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어요. 지원을 넣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 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저는 한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 가정도 간부들의 눈에 미덥지 않아 입시 성적에까지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의 제기를 하려고 했다가 괜한 말을 꺼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디선가 당 간부에게 따지듯이 말했는데 그로 인해 보위부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기서 보위부의 경고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이 한번 찍으면 결국 일가족이 줄줄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지방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꽤 봤어요. 저는 이 일로 인해 저와 가족이 통째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삼키면서 우리 딸의 앞길이 막히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간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일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고 후회했어요. 혹은 고개 숙이고 적당히 보고서를 조작해 주었으면 그들이 입시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해 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평양 거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이 심하게 동요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모든 기회가 막힐 테니까요. 저도 이곳 체제에서 더 버틸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커졌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하지 않겠냐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 미래가 암담하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이 체제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틸 수단이 있는지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진행되는 비리에 눈 감고 실적 조작에 동참해도 간부들에게 미움을 사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깨달았어요. 그 무렵 당 간부들이 제게 공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도 의무적으로 당자금을 상납해야 한다는 말이 돌았어요.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제품 생산에 써야 할 자금도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허위 서류로 만든 실적에 근거해 상부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협조하면 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길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이곳에서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녀의 말을 부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공장 내부 사정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수선했고 진실을 말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제 탓으로 돌리거나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딸의 미래까지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이대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마음이 이미 굳은 듯했고 딸은 현실을 잘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늦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컸어요. 국경을 넘다가 발각되면 처벌이 심할 테니 가문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어렴풋이 예상할 수 있었어요. 옆에서 말리거나 경고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평양 거주 허가를 빼앗기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지방으로 쫓겨나 더 힘든 생활을 감수해야 해요. 거기서 간부들에게 찍히기라도 하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체제 안에 계속 매여 있으면 결국 저도 공장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좌절감이 들었어요. 아내는 왜 하필 이제야 결심했냐고 했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답을 찾기 힘들었어요.
다만 더 늦기 전에 결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간부들의 귀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렸는지 제가 보호받지 못하게 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문서 한 장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국경지역 탄광설비 수리소로 발령이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장장이었는데 느닷없이 그곳으로 가라는 말은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전임 공장장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내쳐진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결정된 일에 항의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여겼습니다. 국경지대는 여러모로 위험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밀수나 도강을 시도하기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곳이라면 탈북 계획을 더 쉽게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탄광 설비를 수리하라는 업무는 제게 생소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국경 근처에 있는 탄광은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이곳에서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잦았고 많은 인력이 감시를 받는 듯 했습니다. 설비 수리소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버려진 부품과 먼지 가득한 폐설비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몇몇 기본 부품을 재정비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절망스러워했지만 여기저기서 밀수나 은밀한 거래를 통해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고 했어요. 다른 지역과 달리 국경지대는 감시가 삼엄해도 지리에 익숙한 이들이 몰래 건너가는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말이 묘한 희망을 주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 국경을 넘어갈 비밀 통로와 연락할 브로커를 알게 됐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하며 우리 가족의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야간 전력 공급이 끊기는 틈을 타 가족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강을 건너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도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땅을 밟았고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살아도 처벌받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딸은 다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저는 기술을 살려 일자리를 찾았어요. 아내도 천천히 우리의 새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이 그립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맞닥뜨렸던 부조리와 두려움을 생각하면 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북한 공장장으로서 제가 지켜보던 낡은 설비, 거짓 실적으로 가득 채워진 서류들, 간부들의 이중적 태도, 그리고 탈출에 성공하기까지의 두려움들.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한낱 허상처럼 보이지만 그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국경을 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저는 스스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이들이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실체를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패한 간부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거짓 서류로 모든 것을 덮으며 적당한 희생양을 만들고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그곳에서 탈출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지 전하고 싶었어요. 저와 가족이 목숨 걸고 국경을 건너 한국까지 오게 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